금액을 가상 금액을 써보겠습니다. 가상 금액을 제가 일부러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금액 어디서 나왔냐 물으면 안 돼. 그럼 제일 먼저 기초 상품이 기초 상품이 만약에 2만 원 있다고 치고 매입액이 8만 원이다. 합계를 내니까 10만 원에 해당이 되겠지. 근데 만에 하나 기말 상품이 말이 3만 원이라면 당연히 이 사람의 매출 원가는 얼마가 나온다? 7만 원. 그리고 매출액을 봤더니 매출액이 12만 원에 팔았다면 7만 원짜리가 얼마니까? 12만 원 됐으니 이익은 얼마가 나온다? 5만 원이 나오겠지. 이게 기본 과정이야, 기본 과정. 그런데 이 싸가지 없는 놈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원래는 3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만 원을 누락을 해버렸대. 그러면 기말 상품을 3만 원을 쓴 거예요? 2만 원을 쓴 거예요? 2만 원을 썼다면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고 7만 원이 얼마로 바뀌고 8만 원으로 바뀌고 매출이익은 12만 원에서 매출액에서 8만 원이 되니까 원가를 빼니까 얼마가 나온다? 4만 원이 이익이 돼버리지. 그럼 기말 재고익이 적게 적으면 매출원가는 뭐가 된다? 과대현상. 다시 무슨 현상? 과대현상이 나와버리지. 그럼 매출원가가 커지면 이익이 줄어 안 줄어? 줄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자본이 바로 적게 계상이 되고 순이익이 적게 계상이 되니까 그럼 말이 크면 이익이 커지는 건데 오히려 줄어놨으니 이익이 손실이 더 줄겠지.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 1년 후를 한번 가보자. 그럼 요 기말 3만 원이 돼야 될 것이 얼마로 썼다면 2만 원 썼다면 내년에 기초상품 3만 원이 얼마가 돼버린 거예요? 2만 원. 그럼 내년은 3만 원의 기초가 매입액에 더해야 될 텐데 2만 원만 더했으니 내년 가서는 매출원가가 마이너스 2만 원 중에서 3만 원이 될 것이 2만 원만 비용으로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매출원가가 내년은 뭐예요? 과소해서 나타나겠지.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자동 조정되는 거예요. 다시 무슨 조정? 자동 조정. 그럼 보겠습니다. 1번 매출원가가 바로 뭐냐 이 중에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으니까 그 1년도 매출원가는 이걸 누락했으므로 과대계상이다 과소계상이다? 과대계상이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 영업이익이든 당기순이익이든 간에 과소, 말이 적어지면 이익이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과소계상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2년도 기초재고자산은 3만 원 쓸 것을 얼마? 2만 원을 쓰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과소다? 과대계상이 된다. 과소로 나타나겠지. 만 원만큼.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내년에는 이 3만 원을 갖다가 더해야 될 것이 만 원, 2만 원만 더했으니 만 원만큼이 과소로 나타나겠지. 그 다음에 누락된 기말 재고자산이 2002년 중에 판매되었다면 2003년도 매출 총익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년과 2년이 자동 조정이 되어서 땡땡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각각 연도는 틀려 있지만 2년 누적해보면 결국은 뭐예요? 말이 초로 넘어가서 영향을 미치니까 자동 조정이 돼서 땡땡으로 맞춰주었다 이 말이. 이거 잘 생각하시고 그럼 드디어 수익과 비용 쪽으로 왔고 이제 남은 것이 재무제표와 원가회계가 나왔네. 잠시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 남일 아닙니다. 자, 시작합니다.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제표는 5손가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특히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이런 걸 적을 때
중요성에 따라서 과목을 분류 잘해야 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막 상계해가지고 이익만 적는 요따위 짓거리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특히 작성할 때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별개로 되어 있는 기타 포괄손익의 단기 발생은 특별손익 이렇게 쓰지 않고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을 할 때는 재무상태표는 바로 유동성 배열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꼭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유동성 배열이 일반적인 것이다. 하지만 특히 목적 적합한 방법이 있다면 유동성에 따르지 않고 바로 비유동성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잘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재무제표 작성은 한국 이 선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회계 처리 방법을 선택해서 작성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주석사항을 달 때 이것이 잘못된 부적절한 회계 정책을 적용해가지고 요래요래서 요렇게 됐습니다라고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바로 재무제표 작성은 정당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할 때는 상계 표시해서는 안 돼요.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상계해서 이익만 적고 자빠졌다든가 이런 거는 상계 표시해야 돼요. 배상 매출금이란 매출채권에서 평가 계정인 바로 손상 충당금을 뺀다든가 그 다음에 건물의 유형자산 등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서 잔액만 적고 이런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상계 표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국고보존금을 평가 계정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로 상계 표시해서 적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상계해서 잔액만 적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모든 재무제표는 5가지는 동일한 유형의 비등점이 같이 해야 하는 것이지 어느 한 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는 이 소리예요. 비중은 같이 간다.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할 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모든 회계 처리는 발생주의 기준으로 하고 그 대신에 현금 흐름표만 현금주의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또한 주의사항이 있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표시는 포괄손익을 포함해서 단일 보고 형식도 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적고 따로 구분해서 표시하는 방법 이것은 알아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옳지 않은 것 X 써놓고 가겠습니다. 유사한 항목은 비스무리한 항목은 몰아서 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망치, 드라이버, 벤치 이런 걸 따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냥 공구, 기구, 비품 몰아서 쓸 수 있는데 그러나 유사한 것도 중요한 것이라면 뭐한 것이라면 중요한 것이라면 구분 표시해 줘야 합니다. 특히 유사 종목이 뭐예요? 유형 자산. 그 안에는 토지도 있고 뭐도 있다? 건물. 기계 장비도 있잖아요. 이걸 몰아서 유형 자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러면 중요도에 따라서 과목별로 차곡차곡 써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명백히 구분되는 수익과 비용 이것이 뭐냐? 포괄손익이죠. 다시 무슨 손익? OCI 소득이 OCI 이익과 손실. 그럼 OCI 이익과 손실은 특별손익 항목으로 나타나지 말고 따로 OCI 수익, OCI 비용으로 처리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 모든 자산과 부채는 무슨 순서에 따르라? 유동성의 순서에 따르라. 빨리 움직이는 것부터. 그 다음에 4번째, 한국재택회계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 비용은 서로 까서 적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계해서는 안 돼요. 근데 상계 가능한 건 있지요. 특히 상계 가능한 것들은 바로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누계
매출 채권과 대수문의 한마디로 손상 충당금 누계 이런 것들. 또 상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유형자산을 팔았는데 이익이 남았다. 근데 거기에 비용 들어갔다. 그런 것은 이익에서 비용을 뭐예요? 까고 순수한 이익만 남긴다든가 일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회계로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한 세상에 대여금과 차익금을 까버리고 잔액만 놔두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반드시 까야 될 것도 있어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감자 차익과 차손이 함께 존재할 수는 없고 두 개 존재하면 안 돼요. 그건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같이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건 다 상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은 둘 다 존재해서는 안 돼요. 이익이 있는데 처분 손실이 발생할 때 이익에서 서로 상계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상계 가능한 것은 상계할 수 있으나 상계 불가한 것은 상계해서는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적절한 잘못된 회계 정책에 대해서 공시나 또는 주석 또는 보충 자료를 통해 요래요래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변명한다 그래서 그건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몇 번에 있음을 알 수 있다? 5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소리. 그 다음에 31번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의 흐름은 손익계산서 가지고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와 증가를 가지고는 바로 투자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으로 인하여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재무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이기 때문에 현금주의로 바꿔서 전환할 때는 직접법과 간접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간접법으로 당기순이익을 놓고 현금의 흐름이 없는 수익은 빼고 현금 흐름이 없는 지출은 더해서 간접법을 하는 것이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먼저 현금 흐름표에 대한 활동을 우리가 한번 먼저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어디 갔지? 부연 설명은 나중에 했지만 다음 주에 설명하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이제 31번에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 영업활동은 뭘까? 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을 통해서 활동이 되는 것이고 영업활동은 상품 매매 활동과 다시 무슨 매매 활동과 상품 사고 파는 것, 상품 관련한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자산 우리가 PL, OCI, AC가 있었죠. 그죠? 그 중에서 OCI나 AC는 한마디로 재무활동에 들어가는데 그 대신에 PL증권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 중에서 참고할 것은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영업활동의 비용이냐 아니면 바로 재무나 투자활동 쪽인가 거기에서는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선택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간략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보지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일단 10만 원 이건 발생주의 당기순이익이에요. 현금주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 비용이 5천 원이라면 이것은 비용으로 보지 마라. 영업활동 비용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재무활동 비용이다. 그리고 감가상각비 11,000원은 현금 지출이 없는 비용 아니냐. 괜히 비용으로 쓴 것뿐이죠. 그리고 재고자산의 증가, 그다음 매출 채권의 증가 감소, 매입 채무의 증가 감소, 그다음에 선수금의 증가 감소 이건 전부 다 영업활동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다 상품과 관련이 있는 활동들이겠죠.
그럼 현금에 있어서 영업활동의 순유의액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결론을 맺어본다면 풀이를 하나씩 해보자. 이거 10만 원 갖고 이제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현금의 10만 원이 기본 10만 원 플러스를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자료 나와 있던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원래 영업활동에서 마이너스 현금 흐름인데 이미 빠진 거죠, 현금 흐름에서. 그런데 이것을 영업활동으로 보지 말고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보라 그랬으니까 빠졌던 걸 다시 원상 복귀시켜줘야 현금 영업활동은 유입적으로 다시 잡아줘야 합니다. 그 대신에 재무활동 쪽에서 5천을 빼게 되겠지. 여기서 보태주고 이쪽에서 빼주면 돼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11,000원 밑줄 그어보시고,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이익을 비용으로 줄여놓은 거예요. 하지만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아니냐. 그러면 발생주의에서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이것은 현금 유출에다가 플러스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이 감소 현상이 있었어요. 매출 채권이 줄었다는 것은 현금 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고요? 매출 채권이 줄었는데요? 돈 더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럼 매출 채권의 감소 현상으로 인한 영업활동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나타나요. 그리고 또 선수금이다. 이 선수금은 바로 상품을 나중에 주기로 하고 미리 받은 돈인데 선수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증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입이 커졌다 안 커졌다? 커졌다. 그럼 유입 쪽에다가 3,000원을 더해주시, 2,000원을 더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재고자산이라는 상품이 늘어났다 이거예요. 그럼 재고자산이 늘어나면 팔린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는 것이고, 그럼 그만큼 현금이 뭐예요? 더 나간 것이고 유입을 태클 걸린 거죠. 또 재고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유출에 해당되는 돈이 더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의 부채가 감소했다 이 소리는 돈을 더 지출을 한 거니까 영업활동으로 볼 때 4,200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에 12만 2천원의 전체 증가에서 8,000원과 4,200원의 유출을 빼니까 실질적인 현금주의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나온다? 10만 8,800원이 나와야 하겠지요. 그래서 본 문제의 답은 영업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은 10만 8,800원. 답은 5번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32번을 가봅니다. 재무 분석 쪽으로 왔네. 그럼 주식회사 한국은 A은행으로부터 200만 원을 3년 만기로 차입했대. 그럼 잠깐 분개를 한번 해보면 장기 차입금이라는 거예요. 장기차가 200만 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현금이 당연히 200이 들어와야 하겠지. 그런데 만기가 도래한 B은행 차입금 100만 원을 즉시 상환하고, 그러면 여기서 단기 차입금 100만 원이 부채가 줄어버리고 현금이 10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합이 200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현금은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차입금은 유동부채에 속하고,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에 속하겠지. 비유동부. 이와 같은 처리가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그럼 이제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은 어떻게? 유동 비율은 유동 부채분의 유동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중에서 부채와 바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내용을 한번 보자 이거지. 그럼 제일 먼저 유동 비율을 한번 보자. 유동 비율. 그냥 유동 비율이 그냥 금액이 같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냥 유동 비율이 100만 원이다. 유동 부채가. 그 다음에 유동 자산이, 다시 무슨 자산이? 유동 자산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그럼 유동 비율은 몇 프로예요? 200%. 그냥 모델 잡아본 거예요. 이 비율을 맞춰놓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요 차입금이, 다시 무슨 금이? 차입금이 100만 원 있다가 없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돼요? 네? 빵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유동자산은 200%에서 200만 원 있다고 치고, 근데 유동자산이 얼마가 늘어났어요? 100만 원이 늘어났으니 빵분의 바로 300이 됐으니 당연히 유동 비율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가는 현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은 어떻게 될까? 부채 비율은 만약에 자기 자본이 100만 원이고 부채가 만약에 이것이 같이 한번 한 50만 원 잡을까? 50만 원만 잡아보자. 그럼 100만 원에 바로 자기 자본의 부채니까 이것은 몇 프로예요? 50%에 해당이 되죠. 맞아요? 50%. 이렇게 있다가 이 현상을 보니까 자본은 변동이 없는데, 다시 뭐가 변동이 없다? 자본은 변동이 없는데 부채 중에 차입금이 줄고 장기 차입금이 200이니까 부채가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전체 부채니까 여기는 100만 원 늘어났으니까 합이 얼마? 150만 원. 그럼 역시 부채 비율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겠지.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은 어찌됐든 간에 유동 비율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뭐예요? 올라가는 현상. 자기 자본의 비중이 더 올라간, 부채가 커졌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럼 이런 현상에 따라서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정답은 몇 번에 있느냐 판단해 보지요. 정답은 증가, 그 다음 뭐예요? 증가.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무 분석까지 왔어요. 그 다음 이제 32번까지가 재무회계고요. 33번부터 이제 원가회계가 되는 거예요. 원가회계. 원가다.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등을 모아서 제공품으로 보내서 단기 제조 비용에서 기초 제공품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빼면 완성품 제조 원가가 나온다. 그러면 단기 제조 비용 중에서 직접비를 우리는 기초 원가라고 부르고, 직접비를, 그 다음에 직접비 중에서 노무비와 경비, 제조 간접비를 우리는 전부 다 이걸 전환 원가라고도 부른다. 그럼 가공비는 전환 원가다. 재료를 뺀 나머지는 다 가공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보시겠습니다. 33번에 주식회사 한국의 2001년 발생 원가는 다음과 같다. 직접 재료비 들어가는 게 여기 나와 있네. 10,000원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는데 10,000원이래. 직접 노무 원가가 20,000원이며 직접 경비는 언급이 없고, 제조 간접비가 24,000원 나와 있다. 간접 원가. 그러면 이 경우에 직접 노무 원가와 제조 간접비 등을 더해서 이걸 우리는 전환 원가, 무슨 원가? 전환 원가 또는 다른 말로 가공비라고 한다. 무슨 비? 가공. 또 여기에 해당되는 거.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비를 더해 놓은 거. 이걸 우리는 기초 원가. 다시 무슨 원가? 기초 원가. 기초 원가라고 한다. 직접비를.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라 그랬어. 너무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럼 제일 먼저
제품을 만들고 있는 부서가 제공품이니까 기초 제공품이 5,000원이고 기말 제공품이 얼마다? 4,000원이래. 그럼 기초에 못 만들고 넘어온 게 5,000원어치 있었고 이번에 만들어야 되겠지. 기말 제공품은 4,000원 나와 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가 10,000원 나와 있고 농업비 20,000원 나와 있고 있는 대로 써주는 거예요. 제조 간접비가 24,000원 나와 있다면 이 경우에 기말이 4,000원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완성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를 얼마가 나온다? 55,000원이 나와야 되겠지. 이것은 완전히 그냥 보너스로 주는 문제야.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여기 보실래요? 다 쓰면 복잡하니까 기초와 기말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 차이 나요? 이걸 아예 쓰지 말고 이거 1,000원만 쓰고 가요. 그래도 돼. 무슨 소리인지 아셨어요? 그렇게 약식으로 써도 괜찮다. 어차피 답을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정답은 55,000원이 제조원가가 나와야 되겠지. 이건 아주 초보적인 문제다. 이런 것도 가끔가다 나와요. 답은 4번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뭘까? 정상 원가 계산 하에서 거기다 밑줄 그시고 정상 원가 계산이란 뭘까? 우리가 재료비나 노무비는 그냥 원가대로 쓰는데 제조 간접비를 예정 금액으로 쓰는 것을 정상 원가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 평준화 원가 계산, 줄여서 정평 원가 계산. 그럼 간접비를 미리 예상을 해서 하자는 건 제품 원가를 신속하게 계산을 해서 판매 단가를 해서 신속하게 제품을 팔아버리겠다 이거예요. 원가가 정확치 않더라도. 그럼 제조 간접비를 간접비만 예정으로 보내는 것. 이걸 우리는 정상 원가 계산이라 한다. 그럼 정상 원가 계산으로 예정 배부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실제 원가를 비교하면 원가 차이가 발생하겠지. 그럼 이 원가 차이 발생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차이만큼. 그러면 유리하든 불리하든 차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첫 번째,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판단해서 그 원가 차이를 매출 원가에다가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매출 원가에 다 배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품 원가에다 부과하는 방법. 어떻게? 첫째, 기말 제공품의 일부, 기말 제품의 일부,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일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안분하여 나눠주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원가 차이는 그냥 개무시하고 영업의 손비로, 비용으로, 단기 손익으로 처리 떨어버려라. 어차피 차이가 조정돼야 재무제표의 앞뒤가 대처가 맞으니까. 그럼 이 경우 차이 처리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모든 계정 잔액은 0은 아니다 그러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세 가지 다 나눠주는 거, 이걸 우리는 비례배분법이다. 다시 무슨 배분법? 비례배분법. 그럼 비례배분법은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그 다음에 매출 원가 쪽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보자 이거죠. 만약에 원가 차이가 실제 배부액이, 잘 봐요. 실제 배부액이 10만 원이었고 예정 배부에서 원가 계산 해놓고 보니까 예정 배부가 9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만큼 예정이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그럼 그만큼 비용이 발생했다 안 했다? 네? 바로 마이너스가 분리잖아. 분리 10,000원이다. 그럼 불리한 차이 10,000원을
예정액과 맞춰주려면 어디엔가 10,000원을 추가로 배부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주어야 되지. 그럼 이 경우에 요 10,000원을 갖다 어떻게 되느냐? 기말 제공품과 기말 제품과 매출 원가 쪽으로 나눠주는 거. 이걸 비례 배분법이라 하지. 그러면 기말 제공품이 50,000원이고 기말 제품이 50,000원이고 매출 원가가 100,000원이었다면 어떻게 나눠줄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5대5 10이니까 금액을 계산하면 기말 제공 쪽으로 얼마를 해줘야 되고 5, 5, 10이니까 얼마? 2,500원. 여기도 얼마? 2,500원. 그럼 매출원가 쪽에서는 얼마? 5,000.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조정 후, 배부 후에 제공품이 얼마냐? 그럼 기말 제공품 원래 있던 예정으로 했던 게 얼마고? 5만. 추가 배부된 거 얼마? 2,000원. 그러면 제공품은 기말 제공품 얼마로 답하셔야 된다? 52,500원을 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도 얼마 대답해야 돼? 52,500원. 그 다음 매출 원가도 바로 예정 매출 원가가 포함된 거니까 5,000원을 더하면 105,000원 해야 돼. 그게 답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험 볼 때 거꾸로 뒤집히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확 뒤집어지느냐? 잘 봐, 이제. 실제 배부액은 100,000원이다. 그리고 예정은 110,000원이었다.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정이 많았으니까 그만큼 원가 배분이 10,000원이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 10,000원이 나왔다. 그럼 비례 배분법으로 나눈다면 10,000원이 유리한 거 2,500, 2,500, 5,000원 맞죠? 금액은. 일단은 맞죠, 이게. 나눠주면. 그럼 이제 배분 후에 제공품이 얼마냐 물어보면 정답은 47,500원이 맞아줘야 돼요. 얘도 얼마? 47,500원. 그 다음에 얘는 95,000원. 이렇게 해야 앞뒤가 딱 맞아지는 거 실제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나눠준다 그래서 플러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요? 마이너스 현상도 발생하죠. 그래서 불리한 차이는 예정이 덜 배부됐기 때문에 플러스 해줘야 금액이 맞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예정이 많았을 때는 유리한 차이가 있을 때는 그만큼 각 배분된 금액에서 뺀다 더한다? 빼서 들어가 줘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나중에 엉뚱한 무조건 정답을 막 52,500원 막 해버린다고. 그러면 안 돼.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고 불리한 차이는 원가 점유율이 적었으니까 플러스 개념이고 그래 보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리한 차이는 이 예정이 커버렸으므로 실제와 맞추려면 오히려 각 비례된 금액에서 뭐예요? 빼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또 문제를 응용을 할 때는 시험 문제 이 금액이 나올 때는 금액을 좀 잘 조절해서 나눌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목적은 투자부동산은 원가법을 했을 때는 감가상각을 하고 재평가 모형을 했을 때는 감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원가법을 적용하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든 감가를 하고 나서 평가를 다시 하는 거예요. 왜? 사용자산이니까. 사용에 대한 가치 감소는 측정을 해줘야지.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유동부채다. 유동부채는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것은 일단은 유동부채. 그리고 1년이 넘더라도 영업주기를 벗어나지 않는 기간 내에 갚아야 할 것은 우리 영업주기가 13개월이다. 그런데 이 외상대금 이런 것은 13개월짜리일지라도 영업주기를 벗어나지 않으면 다 유동부채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리되지 않는 것은 단기차입금 당연히 유동부채, 장기차입금은 바로 비유동인데 유동성이래. 다시 무슨 성?
유동성으로 바뀌었다는 건 장기가 단기로 바뀐 걸 얘기한 거예요. 이건 1년 이내 갚을 것들이. 그러니까 미지급 배당금은 보통 일주일 이내 갚아줘야 돼. 며칠 이내? 일주일 내. 왜냐고? 일주일도 안 걸려. 우리가 회사에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으면 잉여금을 처분하겠지. 그 중에서 현금 배당을 결의를 해, 결의. 그럼 주주총회에서 이번에 배당금, 현금 배당 10만 원 줄 거래. 그러면 차변에 잉여금 10만 원 없어지고. 왜? 자본이 감소하고. 그 대신에 미지급 배당금 아직 안 준 거니까. 미지급 배당금 바로 10만 원 써서 이걸 부채로 만들었다가 보통 2, 3일 내로 다 통장에 꽂혀주는 거야, 현금으로. 그럼 이것은 아주 초단기다. 단기 중에서 초단기 유동부채다. 그 다음에 예수금. 이것도 일반적으로 어떤 예수금이냐 차이점은 있겠지만 예수금도 잠시 맡아둔 돈이기 때문에 곧 갚아지거나 변제해야 될 것들이에요. 이것도 유동이다. 그러나 여기서 화폐가치 시간 차이가 중요한 충당 부채, 이것은 시간 차이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오랜 기간 동안의 충당 부채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충당 부채는 장기적 충당 부채지요. 얘기했던 거 복구 충당금 이런 것들 3년, 4년 후에 갚을 건데 돈 주고 갚으면 이건 바로 장기성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화폐의 시간 차익의 영향이 중요한 충당부채 이런 것들은 시간 차이를 해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평가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은 그만큼 오래 묵힌 부채가 되는 것이. 답은 5번입니다. 21번의 문제는 이제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을 한 거예요. 매년 말 이자 지급한대. 당연히 발행자는 상각 후 원가로 측정을 해야 되겠지. 상각 후 원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발행 가격에서 할인 발행했으면 그게 발행 가격이 상각 후 원가야.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됨으로써 사채 가격이 조금씩 높아지지. 그걸 장부가액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발행 금액은 875650이다. 유효 이자가 연 10%다. 그걸 할인 발행 차금이 37,565원이 차금이 상각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따박이 이자는 몇 프로냐를 물어봤어요. 따박이 이자. 그럼 액면이 100만 원짜리 돼서 따박따박 주는 이자, 표시 이자율이 몇 프로냐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유효 이자가 10%니까 최초 발행 가격이 이 금액이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10% 이자를 계산해 보자. 그럼 금액이 얼마 나온다? 87,565원. 그럼 1차 년도에 총 이자 비용이 이렇게 되고 이 중에 따박이 이자는 얼마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이자를 얼마를 추가시킨 건가.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이 37,565원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요 금액에서 이걸 빼면 따박이 이자가 얼마 나온다? 5만 원. 그러면 100만 원에 따박이 이자가 5만 원이라면 100만 원 곱하기 X% 해진 게 5만 원 나왔다면 바로 100만 원 가지고 5만 원 가지고 100만 원을 나눠버리면 바로 따박이 이자는 연 몇 프로짜리다? 5%가 나오겠지. 100만 원에 5만 원이니까. 따라서 5%가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이제 드디어 부채편에서 자본편 왔네. 자본편.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막 자산, 부채 거기까지 다 내용이 문제였어. 결국. 이제 자본으로 왔네. 여기서 주는 목적은 뭐냐? 바로 보통주 주식에 대한 가중평균 유통 보통 주식 수를 계산해 보라. 그럼 우리가 주당 순익을 구할 때는 우선주 떨거지는 빼고 보통주 배당금에다가 나누기 보통주 주식 수를 나누면 이게
보통주 주당 순이익이 걸라. 그럼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는 보통주 유통 수량을 가지고 몇 주인지를 알아봐야 돼. 그럼 연초에 10,000주 갖고 있다가 연말까지 그냥 보통주가 10,000주라면 10,000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보통주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유상증자하거나 무상증자를 했거나 또는 감자를 했거나 또는 자기 주식을 사들였거나 이런 경우에 유통수는 뭐예요?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다른 변화는 없고 바로 주식의 발행과 무상증자 쪽으로 나온 거예요. 그 무상증자는 자본의 변동은 있고 없고 없고 그냥 주식 수량만 늘어나지. 그래서 무상증자는 항상 연초에 계속 갖고 있는 것처럼 처리합니다. 유상증자 같은 거. 아니요, 무상증자는. 하지만 유상은 기여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기여 기간을 잘 판단해야 된다. 그럼 처음에 1월 1일 10,000주의 주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1일에 무상주 몇 주를 발행했대요? 1,000주. 무상은 자산의 증가가 없이 발행한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일단 11,000주가 기본 시작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가 9월 1일 날 신주 15%인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1,650주를 발행하였다. 그러면 이 1,650주는 1년 동안 기여를 했느냐? 아니면 이 자본 투자가 9월 1일 이후서부터 기여를 했느냐? 기여 기간을 잡아야 되겠지. 그러면 이 1,650주는 1년 12달 중에서 바로 9월 1일 날 발행했기 때문에 1년치 다 회사 활동에 기여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바로 1,650주는 9월, 10월, 11월, 12월 1년 중에 몇 달만 기여했다? 4. 비중을 맞춘다면 1,650에 바로 12분의 4를 해주세요. 그럼 몇 주가 나와요? 550주. 그럼 이제 기초에 있던 거 10,000주와 무상증자는 기초에 있던 걸로 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11,000주 기준으로 해서 550주 더하면 몇 주가 나온다? 11,550주가 유통 주식 수량으로서 가중 평균 주식 수가 되겠지. 이걸 가지고 보통주 당기 순이익을 나눠주시면 보통주 주당 순이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 364페이지에 가중 평균 주식 수 계산하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참고를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자본편을 공부했으니 이제 뭔가? 수익이지, 수익. 수익은 결과적으로 자산의 증가를 일으키거나 빚을 감소시키거나 결과적으로 자본이 뭐예요? 증가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출자로 인한 자본의 증가는 수익으로 인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추가 출자니까. 그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은 언제 수익으로 장부에 적을 것인가? 그걸 기준 말하는 거예요. 인식하기 위해서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식의 5단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수익의 인식의 5단계 순서를 보면 첫째, 이것이 수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제일 먼저 계약을 식별하고 다시 뭐를 식별하고? 계약. 계약인지 아닌지 계약의 식별. 이때 계약은 구두 계약도 좋고 서면 계약도 좋고 또는 명시적 의사표시한 계약도 좋고 묵시적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일단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계약인가
어떻게 물건을 주고받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계약 의무를 식별하고 수행 의무. 그럼 이 계약의 조건이 컴퓨터를 판다면 거기에 컴퓨터 물건 부분과 또 나중에 보증의 문제에 있어서 바로 보증 수리 부분도 함께 파는 거지. 원래 팔 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살 때는 매수자는 잘 몰라. 그냥 컴퓨터 값이 얼마다 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엄격히 다르걸라. 실제 물건 판매 가격과 그 다음에 나중에 보증 수리해주는 뭐 용역까지 포함돼서 이렇게 판다고. 그래, 의무 식별하라. 단일 의무인지 복수 의무인지를 한번 판단하고. 그러면 전체 금액이 100만 원인데 용역과 두 가지를 파는 건데 알고 봤더니 이 중에 컴퓨터는 80만 원이고 나중에 용역 제공도 20만 원 들어간대. 그래서 합의 100만 원이라면 거래 가격을 산정하라. 얘 80, 얘 20 이렇게 산정하고 그래서 물건별로 수행 의무에 배분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배분이 끝났으면 수익을 인식한다. 이것이 수익의 인식의 5단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계무가 배식을 중요한다. 다시 뭐의 배식이다? 계무. 계모예요? 계무예요? 계무가 배식이다. 이건 어차피 법정 기준이니까 순서도를 약자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순서가 맞는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그럼 계부터 시작해서 계약을 식별하고 1단계, 얘가 1번, 그 다음에 의무의 식별이 2번, 그 다음 식별됐으면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3번, 그 다음에 배분하는 것이 4번, 그 다음 배분됐으면 수익을 적어야지. 뭐예요? 인식. 이렇게 해서 5단계. 그 단계별로 하다 보면 정답은 몇 번쯤이 있을까? 답은 3번에 해당되겠네. 니은, 기억, 지글, 리을, 미역. 다시 한번 약자 정리하자. 계무가 배식. 계모가 배식하는 거야. 계모가 아니라 계무. 계무. 24번 문제입니다. 공사기간이 3년짜리래. 보니까 수익을 인식하는데 오랜 기간 공사에서 팔 재산이라면, 물건이라면 수익의 인식을 진행 기준을 따져야 된다. 무슨 기준? 진행. 이 진행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입법,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투입법 기준으로 적용하면 돼요. 근데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의 공사의 시공을 받았느냐? 800만 원에 받았어. 수주를. 그럼 나는 다 완성하면 수익이, 전체 수익이 얼마다? 8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수익 금액이. 총 수익. 그런데 공사비용 지출액을 보자 이거지. 누적 계약 원가가 21년도는 한마디로 70만 원 들어갔대. 공사 원가가. 그럼 추가로 소요되는 원가가, 다시 한번 추가로 소요되는 원가가 얼마래? 630만 원이래. 그럼 여기서 진행률이 몇 프로 원가가 점유됐느냐? 2001년도에 보니까 전체 두 개 합치면 총 공사 원가가 얼마인데 700 중에서 70만 원이 원가 투입이 됐으니까 공사 진행률은 몇 프로다? 10%가 된 거야. 10%. 그러면 수주받은 공사 금액은 총 얼마고? 800. 800 중에서 수익이 10%는 수익을 인식하자. 그러면 80만 원이 2001년도 수익이. 그리고 공사 원가는 70만 원이니까 바로 2001년도는 공사 이익은 얼마가 남는다? 10만 원 이익을 봤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진행률을 따지니까. 근데 여기서 물어본 답은 2002년도에 공사 수익 등을 물어본 거니까. 그 2002년도 한번 보자. 공사 이익부터 계산해보자. 진행률부터. 그러면 2002년도는 누적 발생 원가가 얼마 들어갔다? 420. 앞으로 들어갈 게 얼마다? 280. 그럼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얼마? 700만 원.
700만 원 중에서 420이 들어갔으니까 공사 진행률은 2002년도 합치 누적 공사 진행률이 몇 프로다? 60%다. 60%. 그러면 60%가 나왔으니까 공사 수주받은 금액은 총 800에서 올해 60%가 누적된 거니까 68이 48, 480만 원이 수익이 되지만 이 수익 안에는 작년께 누적된 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72. 작년도 수익은 제거해야 올해 수익이 되겠지. 그럼 작년 수익은 얼마가 있었다? 80. 그럼 480에서 80만 원 빼면 올해 수익은 얼마다? 400만 원이 인식되고 다시 얼마가? 400. 올해 400이에요. 그럼 공사 이익은 얼마냐? 400이 수익이 되니까. 그럼 공사 이익은 어떻게 나오느냐? 전체에 들어간 420만 원에서 전년도 거 얼마 빼주고 70만 원 빼면 올해 들어간 게 얼마? 350만 원이 올해 순수 원가 아니냐고. 빼봐요. 350. 350이니까 공사 수익 400에서 350에 원가를 빼주면 공사 원가 빼주면 금액이 얼마가 남다? 공사 이익은 50만. 2년도는 50만 원 남겠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바로 뭐냐? 무엇을 물어봤느냐? 문제의 조건은. 2년도에 공사 수익을 물어봤습니까? 공사 이익을 물어봤습니까? 공사 이익만 물어봤으니까 2년도의 이익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나와야 된다? 50만 원이 답이 돼야 합니다. 수익률 잘 계산하시면 돼요. 답은 2번 쪽에 있겠네. 2번.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익 비용 중에서 (25번의) 문제입니다. 첫째, 지급 임차료 밑줄 그시고 비용이에요. 비용. 돈 준 게 2만 원이다. 재무상태표에 성급 임차료 계정 잔액은 다음과 같을 때 2001년도에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임차료는 올해 얼마를 발생주에 따라 들어가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어렵게 판단하지 마시고 쉽게 하세요. 그럼 올해 지급한 것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2만 원 돈 준 것이다. 근데 여기 자료 보니까 1년도 포괄 손익계산서 지급될 임차료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선급이 됐다면 2001년도 초에 선급이 됐다면 요것은 작년에 선급돼서 넘어온 것은 올해 거라고 넘겨준 거 아니에요? 올해 임차료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얼마를 해주고 만 원. 그 다음에 1년 말에 선급된 게 5천 원이라면 야 내년 거다 다음 년도 거다라고 넘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말에 선급 임차료 얼마? 5천 원을 빼주면 실질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것은 3만 원에서 요거 5천 원 빼니까 얼마 남는다? 2만 5천 원이 뭐가 되느냐? 손익계산서 임차료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혹여 문제에 이렇게 나오면 또 여러분들이 역으로 잘 쳐야 돼. 당기분 임차료는 손익계산서 2만 5천 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기말 선급액이 5천 원이면 전기 선급돼서 넘어온 게 만 원이다. 근데 이게 괄호야. X 써 있으면 올해 현금 지급한 임차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럼 현금 지급한 임차료가 얼마냐 물어보면 역으로 계산하면 되잖아요. 합이 여기 얼마에서 3만 원에서 얼마 이거 빼주면 만 원 빼면 2만 원이 현금 지급액이 되겠지. 그러면 혹시 시험 문제 볼 때 다음 계정을 보시고 얘가 안 나와 있어. 얘는 나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임차료에 대한 현금 흐름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
답은 얼마를 적었다? 2만 원이 현금 흐름이 됐던 거지. 하지만 손익계산서에 진정한 비용이 될 게 얼마냐 물어봤을 때는 그 비용은 얼마로 넘어간다? 2만 5천 원이 돼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뭐 선선 애우지 말고 내용을 보고 판단해라고. 초에 성급된 것은 작년에 넘어왔다는 것이 올해 쓰라고. 받아주면 돼. 올해 성급은 뭐냐? 내년에 던져주는 거니까 빼면 되는 것이고. 단기 성급은 빼고 전기 성급은 더한다. 기본적인 과정을 알아두시라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정답은 손익계산 들어갈 비용이니까 답은 얼마가 나온다? 2만 5천 원이 나와야 되겠지. 1번. 그 26번 갑니다. 손익계산서의 종업원 급여는 만 원 이미 가 있는 거네. 현금 지출액이 얼마냐 물어봤어. 그럼 아까 했던 거 응용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제일 먼저 현금 지급액은 잘 모르겠어. 요걸 구하는 건데 X였어. 근데 손익계산서에 급여가 만 원 들어갔어. 손익으로 당기분. 그리고 이걸 정리하면 돼. 그럼 미지급 급여다. 못 준 것이다. 못 준 게 1,000원이 넘어왔다면 올해 주어봤자 이건 작년 비용 아니냐고. 미지급이니까. 그러면 작년에 못 준 걸 돈 줬다면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니니까 급여가 1,000원이 없어져야 되겠지. 감소. 그 다음에 기말 미지급이 나오면 올해 건데 못 준 거니까 2,000원은 못 주더라도 급여 비용에 추가를 시켜야 되겠지. 그럼 손익계산서에 만 원 가고 전체 금액이 11,000원에서 손익계산서 만 원 가고 이 11,000원 중에서 전년도 못 준 걸 줬으니까 올해 비용은 아니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기말 미지급은 2,000원이 추가돼서 만 원이 나온 거니까 그럼 도대체 현금 지급액은 얼마냐? 11,000원이라는 금액이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얼마가 나온다? 9,000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기말에 못 준 거 더해서 현금 지급액이 9,000원이라면 11,000원 아닌가? 기초 미지급액이 1,000원이라면 현금 준 것 중에서 기초 거 준 거니까 이건 작년도 비용이니까 올해 비용은 아니니까 빼야 되고 그럼 결국은 당기분이 얼마 나온다? 10,000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쳐서 왔다리 갔다리 해볼 줄 능력을 가지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은 기타 포괄손익에 관한 사항이다. 아이고 이게 드디어 OCI들이 나왔네. 실현시 당기 손익으로 갈 게 뭐냐? 그럼 아까 하나 배운 게 있어. OCI 중에서 당기 손익으로 가야 될 것들은 아까 OCI 금융자산 중에서 사채 같은 경우는 팔 때 평가 이익은 다 어디로? 처분이익으로 해서 당기 손익으로 다 넘어갔고 그럼 주식은 당기 손익으로 넘기지 말고 처분할 때 주주의 투자로 보니까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이지 당기 손익으로 안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일단 여기서 재분류 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었다고 치자. 그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있었다면 누계액에 뭐가 있었느냐? 첫째, 재평가 잉여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을 갖다가 해놨더니 퇴직금에 충당을 해놨더니 다른 자산에 투자했더니 평가 이익 등이 많이 발생했어. 이거 재측정 이익인데
신경 뚝 끊어.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중에서 금융자산 평가 손익 중에 주식이 평가는 이것도 하나의 OCI지. 주식도 OCI지. 이런 것들은 특히 다른 건 무시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가야 돼. 이 두 가지는 목적 달성이 되면 이건 주주재산에서 머무르는 것이지 손익계산서 경영자 실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목적 달성이 되면 이익잉여금으로 바꿔치기는 가능하더라도 단기 손익으로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중에서 OCI 중에서 금융자산 평가 손익인데 사채는 경영자의 실적으로 보기 때문에 모아놨던 적금 드러났던 이 평가 손익은 나중에 그 사채를 팔았을 때 처분 이익에다가 합쳐서 단기 손익으로 집어넣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PL로 전환시켜라. OCI에서 PL로 가라. 얘는 OCI에서 잉여금으로 가버려라. 그 차이. 그럼 얘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는 것들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OCI 주식은 평가했을 때 이익과 손실은 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 손익에 영향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우리나라는 요즘은 글로벌 기업들이죠. 편의점처럼 국내 지가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사업장이 많다 안 많다? 많다. 그 외국에서 사업장 갖고 있는 토지, 건물 이런 부동산 등은 나중에 사업장 문 닫을 때 국내에 들고 들어오나 현지에서 처분하나. 현지 처분하다 보면 매회 결산 때마다 환율이 같다 틀리다? 틀리다 이거지. 그래 해외 사업장에 100만 불을 투자했는데 처음 투자했을 때 바로 뭐냐? 달러당 1,000원씩이었어. 근데 1년 지나 보니까 1달러당 화폐 가치가 1,100원이 된 거야. 그래 해외 사업장에 대한 평가 이익이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평가액이 있지. 이때 평가는 자산평가 아니라 외화 환산 평가 이익이지. 이런 평가액은 또 내년에 환율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장기적 추세에 해당되니까 이런 것은 OCI로 일단은 모아놨다가 나중에 해외 사업장 문 닫아 안 닫아 닫을 때 그때 가서 바로 이 환산 손익은 해외 사업장의 처분 손익에 합쳐서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것이 하나 해외 사업의 환산 손익이다. 파생상품 평가 손익은 신경 쓸 거 없고. 그럼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라. 사채에 대한 평가 손익과 해외 사업장에 대한 환산 손익은 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이 자산을 팔 때 바로 단기 손익으로 처분 손익으로 합류하라. 이 두 가지는 잉여금으로 대체하라. 이것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볼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을 때 해당 목적이 달성됐을 때 또는 처분 시에 손익계산서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여러 개 나와 있어도 요 두 개를 잘 고르라 이 말이에요. 하지만 처분 시에 손익계산서 수익으로 합류해라. 이것은 바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2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에 관한 사항들이라 실현 시 단기 손익으로 실현할 때 단기 수익으로 손익계산서 PL로 재분류 가능한 게 뭐냐 이걸. 그럼 얘 안 돼. 재평가 잉여금은 그냥 잉여금으로 대체하시고 사채는 바로 PL로 전환해 주시고 바꿔주시고 이 주식에 대한 평가 손익도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손익계산서 감안하는데
해외 사업장에 대한 환산 손익은 사업장 자체니까 일단 OCI 모아놨다가 나중에 사업장을 폐쇄할 때 PL로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PL로 갈 것을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어떤 것이냐? 두 가지. 니은과 그 다음 뭐예요? 니을의 조합이 되겠지. 그래서 3번에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절대로 꼼짝 마라. 붙들어 매고 꼼짝 마라. 손익계산서에는 언감생신 쳐다보지도 마라. 손익계산서에 가지를 말아라. 이것은 바로 무슨 평가잉여금과 재평가잉여금과 여기 나와 있는 뭐가 있다? 주식에 대한 OCI 평가손 이 두 가지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고 시험에 준비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틀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28번 문제는 이제 드디어 오류 수정과 회계 변경까지 왔네. 책 한 권이 거의 지금 현재 재무회계, 원가회계 직전까지 왔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걸 책 한 권을 이렇게 요약해가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또 한 번 설명이 될 거예요. 다시 재탕해서 시험 문제 볼 거예요. 다음 주 아니고. 다음 주에 다음 시간. 다음 시간. 그럼 내일이네? 네. 내일이요? 당분 시험 봐야죠. 금요일 날 시험 보고 싶어. 9시부터.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요? 네? 내일 보고. 내일 보고, 그 다음에 그 중간 모의고사 했던 것도 풀어야 되고, 그럼 또 그것도 해설이 약 6시간 걸려요. 내일 시험 보고서 해설이 더 길어요. 이제 총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구분 정리고. 자, 보시겠습니다. 28번. 21년도 초에 기계장비 취득원가는 20만 원이고 5년 잔존가치는 22만 원이다. 정액법을 적용한다. 근데 23년 초에 한국은 23년을 포함한 잔존 내용 연수가 4년으로 바뀌어버렸대. 연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잔존가치는 3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내용 연수나 잔존가치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이지 고의적으로 조작을 위해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03년도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그럼 중도에 재평가는 하지 않았으니까 재평가 금액까지는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럼 이 경우에 회계 변경은 이런 내용 연수는 추정치가 바뀐 거니까 추정 변경이다. 다시 무슨 변경? 추정. 오류를 바꾼다면 작년도 잉여금에서 조정하여 오류 수정을 하겠지만 소급법을 적용하지만 미래의 사건이 바뀜으로 하는 것은 전진법을 적용하고 그럼 과거는 인정해주고 앞으로는 새로운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과거부터 청산해야지. 과거 청산. 그럼 과거 청산을 해보자. 전진법을 적용하니까 그럼 이 경우에 올해 감가상각이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날짜는 21년 초에 3년 초.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자. 23년 초 장부가액은 어떻게 될까? 그럼 원래 산 금액이 얼마였고 얼마? 20만 원이 취득원가였고 그럼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은 정액법이었다는 거지. 그럼 잔존가치는 얼마였고 2만 원. 그러면 20만 원에서 2만 원을 빼면 얼마 남는다? 18만 원 가지고 감가상각은 몇 년 동안 해왔다? 2년 동안 해왔고 2년 해왔고 그럼 2년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냐 이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2년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로 해왔다? 12만 8천 원이 되었다. 2년분 계산하니까 10만 8천 원. 그럼 과거는 인정해주고 이제 과거 인정해주고 다 털자 이제 털자. 그러면 20만 원에서 다시 한번 얼마에서? 20만 원에서 얼마를 빼버리면
아니, 장부 금액이 12만 8천 원 나오니까 이건 얼마 나와? 이거. 7만 2천 원. 여기에서 20만 7만 2천 원 빼니까 얼마 남아? 10만 8천 원. 이제 23년도 초 장부 금액이 되지. 그럼 12만 8천 원에서 잔존 가치는 얼마로 바뀌었고? 3만 원. 앞으로 내용 연수는 몇 년짜리가 됐다? 4년. 그러면 4분의 1로 나눠주면 올해 감가상각은 1년분이 얼마 나온다? 2만 4,500원이 나와요. 이것은 아구가 1년씩 딱 맞았기 때문에 1년치 다 하는 것이지, 또 문제가 바로 중도에 산 것이 그렇다면 또 감가상각액은 조금씩 변화가 있겠지. 1년치가 딱딱 맞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진법으로 적용한다면 새로운 감가상각은 얼마가 된다? 2만 4,500원. 혹시 또 시험 볼 때 2004년 말 감가상각비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5년 말 감가상각비 얼마냐도 물어볼 수도 있겠고. 그럼 어차피 바로 정액법은 매년 같다 안 같다? 같으니까 어느 연수로 하든 답은 얼마? 2만 4,500원이 나와야 하겠지. 참 잘하셨습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는 한국은 2001년 말 재고자산 상품 10,000원을 누락을 해서 과소계상했대. 그러면 결국은 얼마씩 나눠준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배분할 것인가, 비례 배분.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원가 차이는 비례 배분은 제공품, 제품. 그 다음에 어디에 나눈다? 매출 원가 쪽에서 나눠서 비례로 나누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정상 원가 계산에도 하지만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할 때 표준 원가 계산은 간접비만 하는 게 아니라 재료비, 노무비를 다 표준 잡으니까 그것 또한 똑같은 원가 차이예요. 그럼 같은 원가 차이도 나눠주는 방법은 같다 안 같다? 같다는 개념을 일단 알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답은 디귿, 미음, 비읍의 조합이 되겠네요. 그럼 드디어 또 제조 간접비 나누는 것 중에서 제조 부분과 보조 부문의 역할로 분담을 해서 제조 간접비를 나눠주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럼 간접비는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에 가 있는 것 중에서 보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제조부로 올려치는데 바로 한 방에 죽이고 간다. 직접 배부법. 무슨 배부법? 직접 배부. 그 다음에 한 놈 죽이고 순서대로 죽여나가자. 보조를 뭐예요? 단계식 배부. 그 다음에 금액이 제로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0이 나올 때까지 계산해서 보조 부문을 죽여서 없애자. 나중에 가서. 이걸 상호배부법이죠. 그런 상호배부법은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 관계상 시험 문제에 계산은 나오지 않고 이미 계산해 준 내용 가지고 금액을 줘요. 아예 자리에 주니까 준 금액 가지고 그냥 배분만 하면 돼요. 그럼 문제에 상호배분법이 나오더라도 그냥 직접 배분한 것처럼 간주해라. 이미 금액을 해놨으니까. 그럼 이 방법은 뭘까? 각 부분의 용역수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그럼 직접 배부법으로 다시 한번 무슨 배부법으로? 직접 배부법으로 보조분 원가를 배부한 결과 P1에 가야 될 보조분비 원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P1에 배부된 보조분의 원가는 그러면 P1에 들어가는 보조부 원가는 합이 얼마다? 12만 원이 나온 거예요. 12만 원. 이미 이건 계산해 줬네. 직접 배부법으로. 그 얘는 모르겠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 나가 봐야 돼요. 그럼 일단은 P1과 P2로 S1에 있는 보조부가 P1에 20, P2에 40으로 가야 돼. 한 방에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S2의 14가 바로 어떻게 되냐. S2는 여기에 40,
얘는 여기 30 이렇게 나눠줘야 된다고. 이게 직접 배부니까. 그래서 P2는 어찌됐든 직권은 P1은 12만 원이 합계가 나온 거 이미 배부해 놓은 게 12만 원이에요. 그러면 S1에 집계된 부문 원가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이거 S1에 요거는 얼마였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얼마였었느냐. 그러면 제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뭘까? 제일 먼저 S2를 잠깐 봐봐요. S2 14만 원은 그 기준이 바로 P1과 P2에 간 금액이 바로 S2는 14만 원이 여기에 4대 3으로 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방에. 그러면 두 금액 더해놓은 게 얼마? 70 중에서 S2 14만 원 P1에 40 갔으니까 요거 한번 해줘봐요. 금액이 얼마 나온가? 계산. 얼마? 8만 원이다. 그럼 가만 보니까 P1으로 바로 S2 이놈이 8만 원 간 거니까. 그럼 전체 12만 원의 보조금 받은 게 12만 원 중에서 8만 원은 S2에서 받은 거니까. 그럼 S1에는 합이 얼마? 4만 원 받은 거 이게 4만 원. 그래서 12만 원에 맞춰진 거 이게. 그러면 왜 4만 원이 나왔냐고요?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니, P1이 요놈 받아서 12만 원이래. 이미 배부해 놓은 게. 그죠? 근데 요 14만 원과 이걸 나눠준 걸 보니까 14만 원 중에서 P1에 간 게 8만 원이래. 비율을 보니까. 그럼 12만 원에서 8만 원 뺀 나머지 얼마? 4만 원이 나온 거지, 여기에서. 그럼 이 4만 원이 나오기까지 계산해 볼까요? X 곱하기 S1은 어떻게 나왔느냐? 여기 2대 4 나와 있죠. 20% 40% 아니에요? 20% 40%에서 나누잖아요. 그러면 전체 60 중에서 P1으로 간 게 얼마예요? 20. 그래서 X는 얼마가 나왔다? 4만 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X를 구해볼까요? 곱하기 20 나누기 60 됐던 것을. 그래서 4만 원 나왔다면 이제 역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얼마 해주고 60 나누기 뭐예요? 20 하면 원액이 나오겠지. X 구하세요. 얼마? 12만 원. 그럼 얘는 얼마 가지고? 12만 원 가지고 여기 나눴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결과적으로 12만 원 곱하기 여기 나오는 거 20과 40이니까 60분의 20 한 게 얼마 나왔고? 4만 원. 그 다음에 12만 원 곱하기 60분의 얘는 얼마에 또? 40.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 여기 8만 원. 그래서 합이 얼마? 12만 원이 되겠지. 그럼 여기서 구하는 것은 각 제조 부문에 배부된 금액의 합계가 얼마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처음에 나눠줘야 될 S1의 금액이 얼마였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건 산수 공부하는 건지 회계를 공부하는지 알 수가 없다. 나도 이런 거 싫어. 그래서 결국은 프로를 보니까 S2는 14만 원 그대로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 나눠주는 게 4대 3으로 가니까 S2는 여기에 4대 3, 8만 원, 6만 원이 됐고 그 다음에 P1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 S1도 받아야지. 요 물음표 받은 것이 2대 4 이렇게 나눈 거니까 그럼 12만 원에서 8만 원은 계산이 됐으니까 나머지 얼마? 4만 원이 나오고 이 4만 원 20이 4니까 40은 당연히 8만 원 나와야 되고 그러면 S1의 합계는 이 두 금액 합쳐서 12만 원짜리가 요렇게 나눠진 거예요. 비율이. 그럼 시험 볼 때 P1의 합계가 10만 원 나와 있으니까 이건 물음이 되지는 않고 그 다음에 혹시 P2에 배부된
제조 간접비, 제조 부분의 합계가 얼마냐였더니 정답은 얼마? 14만 원을 답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는 S1의 보조부 받은 게 얼마냐 물어봤으니 얼마를 된다? 12만 원. 그럼 본 문제의 정답은 12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답은 이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36번. 그럼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